부산함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일단 뭐 요거 천천히 하나씩 저번 주 이야기부터 이번 주 이야기까지 한번 얘기를 쭉 해봅시다. 자, 일단 CPI랑 PPI가 중요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은 FOMC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전에도 한번 얘기를 해드렸지만 노동 데이터와 인플레이션 데이터 이 두 가지에 대한 좋은 밸런스를 유지하고자 하는 게 바로 FOMC에서 가장 원하는 일입니다. 근데 요번에 나왔던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요, 중고차 같은 경우는 굿즈들의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주거비와 운송비가 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주거비와 운송비 같은 경우는 운송비는 저는 특히 아마 유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는 떨어질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주거비가 안 잡힌 상태에서 바로 금리 인하를 50bp 가는 건 좀 여러모로 리스크는 있는 선택이라고 봐요. 왜냐면 주거비 자체는 아무래도 조금 천천히 저는 지금 상태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금리 인하가 들어갔을 때 튀어오를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아쉬운 약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은 주거비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서, 무튼 이 주거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마 앞으로도 쭉 신경 쓰셔야 되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요게 중요했던 이유가 뭐냐면 CPI 자체는 사실 1년 기준으로 예상치 하회입니다. 좋은 소식이었죠. 코어 CPI는 한 달치 기준으로 예상치 상회인데 중요한 게 0.3%가 나올 거라고 예상한 기관이 없어. 기관 중에 0.13%, 0.25% 범위 내에서 그 어떤 기관도 코어 CPI가 0.3%가 나올 거라고 생각한 기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주거비 자체는 3개월 애뉴얼라이즈를 좀 데이터를 봤을 때 내려오고 있다는 건 명확하게 볼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생산자 물가지수도 사실 예상치를 상회한 수치가 나와주면서 인플레이션은 아직까지는 조금 아쉽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평균치 아니면 3개월 평균치를 보게 되면 CPI 아니면 PPI 양쪽 다 2% 혹은 2% 중반대까지 내려온 상황이 맞기는 합니다. 자, 일단 그런 가운데 안에서 일단 요거까지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고, 애플 같은 경우 저번 주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먼저 지을게요. 애플의 신제품 발표회가 있었죠. 그리고 오늘 요게 애플이 오늘 나스닥을 끌고 내려간 가장 커다란 이유인데, 제가 애플의 발표회를 보면서도 사실 말씀드렸고 9회도 한 번 더 전달을 해드렸지만 아이폰 16이 새로운 게 없어. 하지만 가격이 정말 착하죠. 가격이 정말 착하고, 그리고 장점은 애플 인텔리전스를 쓸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인데, 문제는 애널리스트들이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야, 애플 아이폰보다 에어팟이랑 시계가 애플 워치가 더 주목을 받는 것 같다. 아니, 아이폰은 중국에서의 경쟁도 계속해서 높아져 갈 것 같고, 요거 갖고 바꾸기에는 최근 몇 달간 작업 뭐 한 거야? AI 발표하고 뭐 추가하는 기능이 하나도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정도의 애널리스트들의 얘기였는데, 실질적으로 아이폰 16의 초기 수요가 줄을 거라고 생각. 근데 요거는 제 개인적인 시나리오를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아이폰 16이 나오고서 초기 수요는 약하지만 나중에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결국에 이번에 아이폰 16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분명히 새 기능 출시는 없었지만 결국 사람들이 쓰고자 하는 기능은 편의성 자체는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AI잖아요. AI 기능은 결국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교체를 원하게 되긴 할 거예요. 근데 초기 물량 풀리고 나서 이게 애플 인텔리전스 좋아? 라는 리뷰가 나오고 나서 살 겁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요런 것들을 확인을 했을 때 만약에 애플의 인텔리전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성능이 좋다면 중국에서의 가격이 싼 것도 맞물려서 교체 시기가 크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언제다 지금이 아니다. 아마 초기 물량이 풀리고 나서 지금 당장 수요가 안 좋다라고 하는데 리뷰가 좋다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개인적인 애플의 시나리오긴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트럼프 같은 경우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번 주, 저거지 말하면 주말 사이에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뭐 암살 시도가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기 골프장에서 골프 치고 있는데 어떤 미친놈이 총 들고 트럼프를 기다리고 있는데, 트럼프의
보디가드가 트럼프의 뭐 일단 뭐 안보 요원이 일단 그 사람을 포착을 했고 총을 쏴서 위협해서 잡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트럼프가 그 요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자, 트럼프가 이 트럼프 암살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뭐냐면, 일단 원래 2016년까지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인데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바뀐 게 없다. 너가 한 게 뭐냐라고 하면서 트럼프에 대해서 실망을 했고,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 지원론자로 바뀌게 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트럼프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갑작스럽게 트럼프가 요번에 얘기를 하면서, 야, 이거 암살 시도하는 거, 이거 이 사람들이 카말라 해리스에 동조해서 그런 거다라고 하면서 판뒤집기를 시도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판뒤집기의 시도가 아직 약하기는 합니다. 사실 거의 변화가 없어요. 예, 제가 다시 며칠 전에 갖고 왔던 자료와, 제가 이게 9월 10일 날 갖고 왔던 자료거든요. 이제 9월 10일 날 카말라 해리스의 배팅 지수가 56센트, 도널드 트럼프가 47센트였는데 지금은 반대로 카말라 해리스가 1센트가 올라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일단 베팅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사건이 도널드 트럼프 지지율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카말라 해리스가 폭 유리하다는 겁니다.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57대 47 정도로 유리하진 않아요. 제 생각에, 솔직하게 말해서. 예, 저 정도로 유리하지는 않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52대 48 정도로 아마 카말라 해리스가 아주 약간 유리한 정도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이제 제 개인적인 미국에 사는 입장상의 생각이긴 합니다. 저렇게까지 많이 벌어져 있진 않아요. 왜냐면 결국 중요한 건 필라델피아를 포함한 스윙 스테이트거든. 예, 스윙 스테이트라 맞습니다. 언제든지 쉽게 뒤집힐 정도로 잡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암살 사태는 내가 봤을 때 커다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국 중요한 건 맞아요. 중립주인데 중립 애들의 마음이 저 사태로 마음이 막 많이 바뀔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 있었던 대선 토론, 여기 보시다시피 사실 카말라 해리스가 이겼죠. 아무래도 이번 토론 자체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매체, 폭스뉴스를 포함을 해서는 저번 주 기준으로는 카말라 해리스가 이겼다라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가 이번에 자신의 암살 시도를 바탕으로 판뒤집기를 시도하는 중입니다만 아직까지는 효과적이진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자, 일단은 요거 말고 이번 주 주요 키워드로 한번 다시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 주요 키워드는 결국 이번 주 주요 스케줄도 보시게 되면 수요일 날 있을 FOMC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FOMC입니다. 그러고 나서 요것 말고도 뭐 몇 가지 스케줄이 있긴 한데, 내일 기준으로 소매 판매 지표 나오고요. 목요일 기준으로는 기존 주택 판매 지수, 중국의 대출 우대 금리, 신규 실업수당 청건수, 연속 실업수당 청건수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원유나 뭐 금 같은 거에 투기적 순 포지션 나오게 되게 되는데, 자,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25bp냐 50bp냐, 그래서 뭐가 중요한데 사나마 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결국 요거가 제일 메인 이벤트입니다. 25냐 50bp냐. 그리고 저는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봤습니다. 첫 번째, 실업률 vs 인플레이션. 두 번째는 시장의 선반영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기관들의 예상치는 어떻게 되는가. 네 번째는 닉 티밀하우스의 현기 누설 Welcome back 2002 유산함 02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근데 사실 노동지표 자체는 금리 인하 50bp에 유리하게 나오긴 했습니다. 오늘 사실 시카고 과장님이 얘기하시긴 했지만 노동지표가 상당히 많이 둔화되기는 했어요. 그 당시에 주가도 어마어마하게 하락했고, 사실 이게 더 심각했던 건 6월과 7월의 비농고용지수가 크게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 지표가 6월이랑 7월보다 나아졌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높게 나왔어. 그러니까 전달에 비해서 높게 나왔는데 예상치 하회를 했고, 사실 여태까지의 평균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업률 자체는 ISM 서비스업 지출은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왔지만
나머지 지표는 다 크게 하향 조정되거나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지표가 나왔어요. ADP 비농업 고용지수도 하회를 했고요. 전달도 하향 조정하고 BLS의 찐 비농지수도 고용지수 하회, 전달도 하향 조정, 그리고 평균 시간당 임금지수 상향은 뭐 이거 안 좋은 거지만 ISM 제조업지수 하회, 졸트 직장 단출 하회, 전달도 하향 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7월과 6월의 노동지표가 예상보다 더 크게 안 좋았다라고 얘기되는 지표가 나왔고 사실 시장에서 우려할 만한 지표가 나오긴 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8월 지표가 안 좋은 건 아니었어요. 왜? 6월, 7월에 비해서 8월이 나아졌다는 건 이 잠깐 순간적으로 노동지표가 안 좋은 게 태풍 때문일 수도 있다 혹은 계절성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기관들이 예상한 게 좀 중요한데 요거에 대해서 기관들의 예상할 때는 생각보다 분명히 비농업 고용지수나 여러 노동지표가 안 좋았지만 인플레이션 대비 봤을 때 리스크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서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관별 예상치 자체는 JP모건 혼자 50bp를 예상하고 나머지 시티,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골드만삭스 이런 애들은 다 25bp를 예상을 하는 중입니다. 자, 일단 그런 가운데 안에서 현재 시장의 선반영 수치가 좀 웃긴데요. 이게 분명히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얘네는 분명히 맨 처음에는 8대2 정도로 9대1 정도로 사실 25bp다 무조건 25bp라고 했었거든. 근데 이게 갑자기 닉 티미나우스 기자가 뭐 비공식 연준 대변인이죠. 이 친구가 야 25냐 50이냐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아슬아슬해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기사는 시장의 방향을 바꿔놓죠. 그래서 5대5가 됐다가 오늘 보니까 야 뭐 그래 닉 티미나우스 네가 맞을 수도 있지 하면서 6대3 정도로 생각보다 50bp의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참고로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채널에서 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사실 7대3 정도로 25bp가 높게 나왔는데 오늘은 25bp가 아주 약간 높은 정도로 바뀌었죠. 그만큼 사람들의 생각이 좀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자, 일단 기관들의 예상치를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JP모건이 홀로 자기가 생각을 했을 땐 50bp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닉 티미나우스 기자가 쓴 기사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바뀌기는 했는데 일단 대부분의 은행들은 여전히 25bp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JP모건 같은 경우는요 더 큰 움직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자 어떤 얘기들이 나왔느냐 잠깐만요 잠시만 요거 어디 갔냐 잠시만요 제가 지금 저거는 대본 좀 띄우느라고 자 무튼 여기에 대해서 JP모건이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우리는 더 큰 움직임에 대한 강력한 가능성을 계속 보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봤는데 연준이 여전히 9월 인하를 규모를 고심하고 있다. 닉 티미나우스 기자도 9월 인하 규모를 고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노동시장이 분명한 약세로 가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분명하게 잡혀가고 있다라는 봤을 때 다음 주에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결국 변화하는 위험의 균형을 조정하기 위해서 금리를 50bp 낮추는 것이다. 그게 올바른 일이고 연준은 그 올바른 일을 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유일하게 JP모건이 50bp에 대해서 투표를 하기도 했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 분명히 곧 연착륙인데 굳이 우리가 그렇게 리스크를 받아야 할까? 우리가 지금 생각보다 연착륙에 가까워진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뛰어오를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거를 neglect, 약간 좀 등한시해야 될까? 닉 티미나우스 기자의 기사가 있지만 연준은 여전히 25bp 인하를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마 금리 인하의 규모가 점진적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최신 경제 데이터나 블랙아웃 기간 전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확실히 25bp 인하에 무게를 실어주는 발언들이 많았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여전히 연착륙을 앞두고 있고 사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20% 미만인 상황에서 굳이 50bp를 내릴 시급성이 없다. 천천히 내리고 나서 데이터를 보면서 대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25bp를 예상을 합니다. 연준은 다음 주 역사상 가장 커다랬던 가장 오래됐던 인상 주기를 끝낼 거라 예상이 되고 있고
우리는 연준이 25bp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왜? 5.25에서 5.5의 정점에서 오랜 기간 금리를 유지한 직후고 시장은 여전히 분명히 다음 주 50bp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특히 이번에 나왔던 노동 데이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봤을 때 50bp 인하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다. 연준의 주요 메시지는 분명히 하방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낙관주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연준은 분명히 데이터에 대한 의존성을 강조할 거기 때문에 이번 데이터에 대하면 결국 금리 인하를 점진적으로 하고 앞으로 회의에서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남겨둘 것으로 예상을 한다. 왜 이번에 50bp 인하를 하면 다음에도 50bp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하방 리스크를 인지하면서도 연착륙 기반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ING 같은 경우는 우리 50bp 인하하는 게 좋긴 한데 최근 나왔던 데이터 봐봐. 고용이나 인플레이션 데이터나 연준위원들의 발언 보면 25bp 인하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데이터 디펜던트인 연준에 대한 방향성을 저렇게 표현하기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닉 티미라우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길래 에버포가 닉 티미라우스 기자 이거 연준이 이번엔 의도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을까요? 자, 일단 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25나 50이냐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 존 파우스의 얘기를 인용하면서. 근데 생각보다 아슬아슬하고 50bp가 나는 조금 더 선호해. 존 파우스의 이 발언을 자기의 트위터에 싣습니다. FOMC가 50bp 인하 가능성 높은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한 존 파우스의 발언을 요거를 실어버리니까 시장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50bp 인하. 원래는 9대1이었어. 25bp가 90%였는데 이 닉 티미라우스 기자 발언에 한 방으로 지금 7대3 정도로 바뀐 겁니다. 자, 무튼 왜 이 닉 티미라우스가 비공식 연준 대변인이다라는 발언을 듣느냐? 근데 이게 이 도이치뱅크도 똑같은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저의 춤과 노래의 원흉입니다. 말씀드렸지만 2022년 6월 FOMC 때 일어났었던 일과 흡사하다라는 건데 그 당시에 모든 시장 진짜 100%가 금리 인하는 50bp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미안한데 내가 살짝 들었는데 75bp래 잘해요 하고 시장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그 당시에 갑작스럽게 75bp에 대한 확률이 크게 올랐고 실질적으로 이게 75bp로 최종 마무리가 되면서 제가 그 당시에 제로투와 여러 노래에 대한 춤을 불렀었는데 무튼 이게 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네, 무튼 요렇게까지가 오늘 사실 제가 생각했던 25bp, 50bp에 대한 내용을 아마 총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25bp 가능성이 데이터를 봤을 때 높은데 근데 아재님의 말씀도 이해가 가고 사실 아재님이 요즘 감이 좋아서 저도 불안하긴 한데 근데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사실 50bp를 하든 25bp를 하든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어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50bp를 하더라도 좀 튀어오르진 않을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이 그렇지만 좀 연준 입장에서 혹시 모르니까 데이터를 두들겨보고 가지 않을까라는 느낌에서 저는 25bp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50bp 이나면 엔캐리 트레이딩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없나요? 일으킬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이미 시장의 선반영이 50bp가 꽤 높게 돼 있긴 해요. 50bp가 나왔을 때 당연히 이번 20일이죠. 아마 9월 20일 날 일본은행에서 금리 발표가 있거든요. 금리 발표가 있는데 근데 그때 기준으로 만약에라도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할 때 미국의 금리 인하를 50bp 하고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경우 엔캐리 트레이딩 청산 현상이 분명히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건 확실하긴 합니다만 지금 시장의 가장 정확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이 노동 지표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막는 선에서 아마 연준이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엔캐리 트레이딩의 청산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 10년물이나 아니면 장기금리나 단기금리를 봤을 때
선물 기준으로 결국 이게 페드워치 툴에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50bp 인하 확률이 70%로 반영이 돼 있다는 소리예요. 70% 정도가 이미 50bp를 반영을 했고 시장의 상황이.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50bp를 인하를 했을 때 생각보다는 크게 10년물 금리나 장기 금리가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25bp 인하를 한다면 아마 단기적으로 좀 안 좋은 현상이 나올 것 같고, 아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25 가고 천천히 하면서 점도표를 보면서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좀 사이드 이야기지만 25, 50에서 좀 벗어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건 점도표예요. 여러분들 다들 까먹고 있는데 요번에 그 첫 금리 인하라고 아이 좋아 금리 인하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중요한 건 금리 인하 얼마나 하냐 중요하지. 그렇지만 점도표를 통해서 시장이 이번에 인하를 얼마 할지보다 앞으로 언제까지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앞으로 미래에 얼마나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QT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경기 침체는 올 거라고 생각하는가가 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QT는 0.5% 정도의 금리 인상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QT를 테이퍼링하는 방향성으로 가져갈 거라는 생각은 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올해 75가 가장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100bp도 가능성은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일단 대선 끝나고 가지 않을까. 무튼 요 정도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까지 다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네, 맞아요. QT 감속 규모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저는 25bp 인하하고 QT 감속 규모를 좀 크게 가져가지 않을까, QT를 테이퍼링을 좀 크게 가져가지 않을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물론 이거는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50bp 인하를 바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되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요번 주 어닝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드리면, 페덱스와 제너럴 밀스, 스틸 케이스의 어닝 정도가 있고, 사실상 어닝 시즌은 이제 끝났죠. 이렇게까지가 오늘 모든 부분들 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